이 사연은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이영자 씨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깜깜한 새벽, 바늘로 꿰맨 듯 고요한 아파트의 복도. 한 여자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67의 나이 박정숙은 요즘 들어 새벽잠이 없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몸을 혹사한 탓인지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일상이 되었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정숙은 혀를 차며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다가 아들 부부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 3시 17분. 불이 켜져 있네요. 문득 걱정이 됩니다. 아들 민호가 다음날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걸까요?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소연의 목소리. 돈도 없는 시발년이 매달 500씩 처먹어? 죽일까? 정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문틈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도 아낄 수 있고 엄마 보험금 10억이잖아.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요? 정숙은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민호와 소연이 보험 서류를 펼쳐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보험 서류였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좀 빨리 해결하면 안 돼? 기다리라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야지. 지금 갑자기 엄마가 죽으면 우리가 의심받잖아. 아, 정말 짜증나. 그 노인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날리고 있는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30초간 숨죽여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며 데려온 며느리. 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실로 돌아와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된 그녀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4살배기 아들에게 밥을 챙겨주던 날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포기하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 아들 민호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빈소에서 엄마 나 변호사 될 거야 라고 약속했을 때의 그 결연한 눈빛. 그 눈빛을 믿고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의 법대 학비를 대던 고단한 시간들.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쓰러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민호가 해냈구나. 당신 아들이 해냈어요 라고 하늘에 대고 외쳤던 그날.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소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숙을 죽이자는 말을 했던 그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가식적인 미소. 그래, 일찍 잠이 깼어. 민호는 아직 자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좀 더 쉬게 놔뒀어요. 그래, 그럼 밥 다 됐으니까 민호 깨워. 소연은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민호가 나왔습니다. 34세, 국내 5대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로 발탁된 성공한 변호사.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프세요? 민호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어머니, 요즘 몸이 좀. 소연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내가 언제 아프다고 했니? 멀쩡해. 정숙의 단호한 태도에 소연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민호와 소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정숙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은행에 가서 47년 동안 모은 28억 원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 부동산 투자로 차곡차곡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온 돈. 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정숙 고객님 계좌 잔액은 28억 3천만 원입니다. 통장을 보며 정숙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한 아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뽀얀 볼을 가진 5살 민호, 첫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초등학생 민호, 중학교 졸업식 날 수상소감을 말하던 민호. 그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키웠구나. 정숙은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보다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숙은 3일 동안 변호사 3명을 만났습니다. 아들 민호가 일하는 로펌이 아닌 경쟁사 로펌의 변호사들이었죠. 그녀는 철저하게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박 여사님, 재산을 특정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시면 자녀분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의 설명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지만 특수한 형태의 신탁을 설립하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는 정숙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경우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요. 정숙은 이 말을 들으며 쓰게 웃었습니다. 증거. 그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 갑자기 왜 이런 상담을 원하시는 건가요? 혹시 자녀분과 문제라도?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나이가 드니 이것저것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정숙은 곧바로 민간조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었죠. 불륜 증거를 찾아주는 곳. 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사관은 정숙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젊은 여성들이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며느리분이요? 네,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사진과 일상 스케줄, 그리고 그녀가 의심하는 시간대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증거만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정숙은 또한 다른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아들 민호의 로펌 동료를 만났습니다. 3년 전 민호가 최연소 파트너가 되었을 때 축하 파티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 변호사였죠. 박 여사님,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다니 놀랐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데 꼭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정숙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파트너가 될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여성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해줘요. 난 알아야 해. 정숙의 진지한 눈빛에 여성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호 변호사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김 대표 변호사 아내와 그건 우리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무슨 증거가 있냐고요. 여성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호텔 영수증도. 정숙은 모든 자료를 받아 복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에 앉아 민호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1살 때 쓴 일기장이었죠. 오늘 엄마가 또 늦게 들어오셨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근데 맛이 없었다. 엄마가 해주는 라면이 먹고 싶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릴 시간은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님 확인됐습니다. 며느리분이 3년 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모두 보내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은행에 가서 추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녀의 재산 28억 원 전액을 희망의 빛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대받은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이 기부는 철회할 수 없나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요. 네, 철회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증 절차도 밟아주세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식사. 그녀는 500만 원짜리 한우를 사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날인가요? 퇴근한 민호가 식탁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는 날이잖아. 특별하게 준비했지. 소연도 놀란 눈으로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비싼 음식을. 괜찮아.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뇨?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먹는 게 마지막일까 싶어서.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정숙의 말에 민호와 소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정숙은 아들 부부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 거짓된 다정함, 모든 것이 이제는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소연아. 정숙이 갑자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혹시 임신했니?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근데 태어날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네.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정숙은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호텔 앞에서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소연, 호텔 로비에서 은밀하게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게 무슨... 소연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불륜이네. 정확히는 민호가 로펌 파트너가 된 직후부터. 돈이 생기니까 내 가치가 올라간 거지. 민호는 충격에 빠져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소연이 다니는 요가 강사와의 불륜 현장. 날짜가 적힌 사진들은 지난 3년간의 만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짓을.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작?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축하해 주려고 한 건데.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민호 아이가 맞긴 한 거야? 소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가 미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정숙은 소연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에게 물어봐. 최근에 요가 강사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민호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아, 말해봐.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봐. 소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은 일에만 미쳐서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야. 소연의 인정에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정숙은 담담히 다음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이제 내 차례야. 정숙은 다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호텔 영수증과 메시지 내용이 인쇄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로펌의 김 대표 변호사의 아내와 민호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증명하는 증거들. 엄마, 이건 파트너가 되기 위해 김 대표 아내와 잤던 일, 모두가 아는 비밀이라며 내 동료 지연 변호사가 다 알려줬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성공이 실력이 아닌 불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엄마, 난 그저 성공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질렀어? 정숙의 눈에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성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난 정말 절박했어. 그 기회가 아니면 평생 그냥 평범한 변호사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고.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그런 짓을 한 내가 이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호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니? 게다가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나를 돈도 없는 시발년이라고 부르고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겠다는 계획도 들었단다. 민호와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은밀한 대화가 드러난 것입니다. 엄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거짓말 그만해. 너희 둘이 내 보험 서류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봤어. 정숙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28억 원. 이제 희망의 빛 재단에 기부 완료됐다. 공증도 마쳤고.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녀가 공증인 앞에서 재산을 기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거지에게도 안 줘. 특히 너희 같은 쓰레기한테는. 민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쳤어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왜? 정숙은 소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시발년은 바로 너야. 소연은 분노에 차서 정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호가 급히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진정해. 이 미친 노인네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우리 전부 다 잃게 생겼다고. 소연은 계속해서 발버둥쳤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내 로펌 내 성추문 자료는 내일 법무부에 신고 들어간단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면 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거야. 맞아. 그게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정숙은 차분하게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에게 바친 67년의 삶은 이제 끝났어. 정숙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의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죠. 내 아들은 10년 전 내가 로펌 들어가던 날 죽었어. 정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옛삶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거리를 걸으며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비행기 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주행 티켓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인생의 대부분을 희생하며 살아온 정숙. 이제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은 크지만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그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산다. 정숙은 중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제주의 바닷바람이 정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작은 해안가 마을의 펜션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한 달. 정숙은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님, 아침 산책 다녀오셨어요? 펜션 주인 김영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곳에 온 첫날부터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죠. 네, 오늘은 바다가 특히 더 예뻤어요. 정숙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서울을 떠난 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을 회관에서 도예 수업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예요? 흙으로 그릇 같은 거 만드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래서 더 재밌을 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잖아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그녀라면 내가 무슨 이라며 주저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보죠. 도예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감각, 손끝으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묘하게 치유적이었습니다. 정숙은 처음 만든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예쁜 작은 그릇을 완성했습니다. 박 여사님, 재능이 있으시네요.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손에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여사님의 인생이 담긴 손이라서 그래요. 오랜 시간 무언가를 만들고 가꾸어 온 손이니까. 강사의 말에 정숙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숙은 김영자와 함께 해안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요즘 그녀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실례지만 가족분들은 서울에 계신가요? 갑작스런 질문에 정숙은 잠시 굳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홀로 키웠죠. 남편이 일찍 떠나서.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아들에게 배신당한 순간까지 김영자는 말없이 정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늦었지만 아직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박 여사님. 그런 상처를 딛고 새 삶을 시작하시다니.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용기를 낸 거죠.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강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처음 연락이 왔네요. 받으실 건가요? 정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망했어요.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법무부에 신고가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어요. 소연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정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신지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제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호야, 넌 이미 내 선택을 했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 그래, 다시 시작해. 하지만 내 힘으로. 이제 넌 34이야.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됐잖아. 엄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내게 전화하지 마.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숙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타인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정숙은 펜션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여기 제주에 작은 집을 사고 싶은데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중개인은 놀란 듯 했습니다. 혼자 사실 건가요? 네, 혼자서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중개인은 미소를 지으며 몇 가지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은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단독주택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고 작은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 준비해 주세요. 정숙은 결정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바닷가에 잠시 들렀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건가? 잠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정숙은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이제 진짜 나와 함께하는 거지.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비록 상처와 배신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도예 수업은 계속 다니고 있었고 이제는 마을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예교실에 나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꽤 솜씨가 좋아져서 작은 꽃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는 정말 프로 수준이네요. 옆자리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정숙이 도예 수업에 처음 나온 날부터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저는 3년 넘게 했는데도 여사님만큼 잘 못 만들어요. 정숙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살면서 칭찬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박철수가 정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아는 멋진 카페가 있거든요. 정숙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러죠. 해안가의 작은 카페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언제 제주도로 오셨어요? 한 달 좀 넘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왔죠. 혼자 오셨다고 들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일, 그리고 배신당한 순간까지. 박철수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며 떠나더군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우연히 도예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저를 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박철수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예 수업 후에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집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민호였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몰라보게 야위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느라 힘들었어요. 제주도 펜션마다 다 전화해보고 부동산도 돌아다니고. 민호의 집요함에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 참 예쁘네요. 엄마답게 잘 꾸미셨어요. 정숙은 대답 없이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소연이랑은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요.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니었대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로펌은 그만뒀어요.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죠. 지금은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예전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날 찾아온 거니? 돈이 필요해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호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아가고 있어. 내가 날 배신한 건 물론 아프지만 그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됐어.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민호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난 내가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넌 이제 어른이니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민호야. 내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 시간이. 민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기다릴게요, 엄마.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 한번 지켜보자. 하지만 약속은 못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기적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혹시 여기서 지낼 데가 있을까요? 서울로 바로 돌아갈 기차표가 없어서.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처 펜션에 방이 있을 거야. 내가 전화해 볼게. 민호가 떠난 후 정숙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요리를 좀 했는데 혼자 먹기 너무 많네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시간 돼요.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앞날처럼.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정숙은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박철수와의 만남이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집은 정숙의 집에서 멀지 않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책장과 도예 작품들이 인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전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정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박철수는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직접 구운 빵까지. 생각보다 솜씨가 좋아 보였습니다. 요리도 잘하시네요. 숨겨둔 재능이 많으시군요. 아내와 이혼한 후에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처음엔 라면밖에 못 끓였는데 이제는 제법 하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니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숙 씨, 아까 전화할 때 무슨 일 있으셨죠?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던데.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었어요. 용서를 구하러.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애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쉽게 용서하는 것도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건 그게 가장 어려운 선택일 수 있어요. 정숙은 박철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속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식에 대한 마음은 그런 거니까요. 배신을 당했다 해도 완전히 잊을 순 없는 법이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도 사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박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내가 데려갔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많이 그립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제 인생이 있고 아들 인생이 있다는 걸요. 정숙은 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철수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저도 정숙 씨 덕분에 행복해요.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어젯밤 박철수와의 만남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으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그들은 해안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예전의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엄마가 만나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호는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수입은 적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청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배신했죠. 정숙은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진짜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야. 네, 엄마. 이제는 정직하게 살 거예요. 비록 작은 법률 사무소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정숙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서울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민호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이제 여기가 좋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고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 그렇군요.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기셨어요? 민호의 농담 섞인 질문에 정숙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와, 정말 있으시구나. 누구세요? 어떤 분이에요? 정숙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너무 궁금해하지 마. 민호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엔 못 봤던 모습이에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항상 타인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행복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난 지금 행복해.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의 인생을 빼앗았던 거네요. 그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서울로 돌아가요. 일이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떠난 후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요리를 좀 했는데.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생활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주 3번 도예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빛 재단의 제주 지부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어르신들이 박 여사님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재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위안을 받고 있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노인들을 돕는 일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과 박철수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예 수업, 산책, 영화 관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정숙 씨를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친구 이상으로. 정숙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녀도 철수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철수 씨가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무서워요. 제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아직 제가 정리해야 할 감정들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번호였지만 민호의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씨 맞으세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정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민호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긴급 연락처로 박 여사님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현재 수술 중이십니다. 상태가 꽤 위중하셔서 가족분들이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은 즉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 씨, 제가 급하게 서울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사고가 났대요. 많이 심각한가요? 네. 위중하다고 해요.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금방 갈게요. 철수는 곧바로 정숙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정숙이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정숙 씨. 아드님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요, 철수 씨.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정숙은 끊임없이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민호는 변했다고,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정숙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는 모두 잊혔습니다. 지금 그녀의 마음엔 오직 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현재 의식은 없으시고 생명에는 지장 없으나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네, 짧게 가능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소독과 가운 착용을 해주세요. 중환자실에 들어선 정숙은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민호를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긁힘과 멍으로 가득했고 왼팔과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숙은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상처 하나 나지 않게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다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왔어. 정신 차려, 민호야.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정숙은 마지못해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정숙은 민호의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민호가 일하는 작은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였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민호 형님 소식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상태는 아직 위험하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민호 형님이 사고 당시에 재판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노인 학대 사건이었어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노인 학대요? 네, 요양원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 사건인데 형님이 무료로 변호를 맡으셨어요. 그 피해 노인분이 형님의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시면서 정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정말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변호사가 맡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형님이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정말 완벽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민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민호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가냘픈 목소리로 민호가 불렀습니다. 정숙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엄마, 미안해요. 민호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 말하지 마. 지금은 쉬어야 해. 아니요. 꼭 말해야 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너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숙은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민호야. 민호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그의 상태는 나날이 호전되어 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정숙은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제주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도 있으실 텐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철수 씨가 집도 봐주고 있고 도예 선생님께도 얘기해뒀어. 철수 씨가 누구세요? 정숙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직 철수에 대해 민호에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야.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냥 친구요? 엄마 혹시 남자친구세요? 정숙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그냥 도예교실에서 만난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민호는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새 인생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기뻐요. 정숙은 아들의 솔직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민호라면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에 불편함을 표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 태어나면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도 될까요? 엄마 집에서 좀 지내면서 철수 아저씨도 만나보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그가 철수를 만나는 것.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하지만 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야.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아드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빠르면 2주일 후에 퇴원할 수도 있대요. 다행이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철수 씨, 민호가 퇴원하면 제주도로 내려온대요. 저희 집에서 좀 지내면서 요양할 거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아드님과 잘 지내실 수 있길 바랄게요. 철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 민호가. 철수 씨도 만나보고 싶대요. 정말요? 저를요? 네, 제가 철수 씨 얘기를 좀 했거든요. 철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저도 아드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정숙 씨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분이니까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2주일 후 민호는 예상대로 퇴원했습니다. 그는 아직 목발을 사용해야 했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정숙과 민호는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와, 제주도 공기가 정말 맑네요. 공항을 나서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철수가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엄마한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정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점심 준비해 놨어요. 철수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주 특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요리도 잘하시고.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철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배운 거죠.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철수 아저씨, 도예 작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저씨 작품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럼 내일 제 집으로 초대할게요. 거기 작업실이 있거든요. 정숙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빨리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철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다양한 도예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이걸 다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민호는 철수의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네, 오래 연습한 결과죠. 정숙 씨도 요즘 많이 실력이 늘었어요. 엄마도요? 엄마 작품도 보고 싶어요. 정숙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철수는 그녀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찻잔 세트였습니다. 와, 엄마, 정말 잘 만드셨네요. 민호는 어머니의 작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정숙이 이렇게 예술적인 면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시다니. 정말 기뻐요. 민호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인정해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쉽게 피로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숙과 철수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철수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정말 진솔한 청년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더욱 겸손해졌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정숙 씨. 저도 변했고 정숙 씨도 변했잖아요. 철수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항상 제 곁에 있어줘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숙 씨가 원하신다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이제는 목발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공항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민호야. 넌 내 아들이니까. 앞으로 자주 내려올게요. 물론 미리 연락하고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내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을 거야. 민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잘 계세요.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도예도 같이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민호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과 철수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 씨? 철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항을 나섰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 정숙의 마음처럼 맑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산다. 정숙은 중얼거리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으로 인생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67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정숙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이들과의 건강한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배신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정숙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라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숙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